공동체 라디오 방송의 활성화 관련한 조항이 방송법에 있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공동체 라디오 방송 사업자를 정하고 있으면서 현재 공동체 라디오 방송 사업자의 법적 근거 정도가 있는 걸로 보는 게 정확할 것 같긴 합니다. 미디어 교육은 뒤에 좀 더 설명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한 2번 정도는 공동체 라디오 법이 발의되었던 것 같기도 하고, 노웅래 의원님이 한번 발의했다가 폐기되고 다시 한번 발의하셨다가 폐기되고, 지금은 정필모 의원이 제가 알기로는 방송법 개정안으로 공동체 라디오 활성화 법안을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반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치적인 상황과 이 언론 미디어계의 이슈 속에도 공동체 라디오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나 흥행 이 포인트가 있는지, 이거는 사실 회의적이긴 하죠, 현재 상황상. 그리고 지역 미디어 센터는 이제 기초에 있는 미디어 센터들인데 시군에 주로 있죠. 이 지역 미디어 센터의 법적인 근거는 지역문화진흥법상 지역 미디어 센터가 생활문화 시설에 해당이 되고, 이것도 장관 고시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역 미디어 센터는 대부분 기초의 조례 근거에서 하고 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계속 근거가 취약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미디어 센터가 잘 안 되고 있냐, 이건 완전 또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교육법 하면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영화라고 하는 거를 미디어라고 하는 범주 또는 법적 범주에 포함시킬 거냐 해서 정필모 의원이 이제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미디어 교육법에는 영비법상 영화도 미디어로 포함해놨거든요. 그러면 공동체 미디어라고 했을 때 공동체 영화, 저희 한국에서 활동은 커뮤니티 시네마, 공동체 상영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역시 도시재생, 문화도시, 농촌활력 이런 사업들하고 연계하고 있고, 역시 그것도 전북이 이제 그 사례가 대표적인 사례죠. 주민 시네마 스쿨 이렇게 해서 전북이 지역의 기초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사업들을 꽤 오래 해왔던 그 분야 역시 사실 관련이 없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21페이지 보시면 법률과 무관하게, 이건 사실 정책이라고 하기 조금 그렇습니다. 지원 사업의 이 이렇게 범주까지 포함한 거라서, 전남이 작년 말 그리고 올해 초에 김해시 조례를 포함해서 지금 한 27개 되는 것 같아요. 마을 미디어 또는 마을 공동체 미디어 관련 조례가. 그리고 수원이 미디어 센터 조례가 마을 어디 조례에 마을 미디어가 적혀 있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미디어 센터 안에 최근에 설립된 미디어 센터들이나 그런 준비를 같이 했던 센터들은 마을 미디어 조례 말고 미디어 센터가 해야 될 역할 중에 이제 마을 공동체 미디어가 있거나, 대구 같은 경우는 마을 공동체 지원 조례 안에 마을 미디어와 관련한 내용이 있거나, 최근에 동작구에는 지역 언론 진흥 지원 조례 이게 개정되면서 그 안에 마을 공동체 미디어를 넣어서 이제 동작 FM 같은 주파수가 있지는 않지만 그런 활동 근거를 만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조례 수준으로 가장 255개 기초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부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엄청 확산되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역시 조례 수준에서 이렇게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공동체 라디오 방송에 대한 지원은 이게 중앙정부의 권한이 거의 다 있고, 이렇게 지방정부는 사실 공동체 방송에 대한 사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매우 곤란해하고 어려워하는데, 최근에 이제 경기도, 전주시, 마포구, 관악구 정도가 간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하겠네요.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지원을 조금씩 시작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마포구도 이제 부친이 임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이것도 이제 공동체 라디오 방송에 대한 콘텐츠 경쟁력 강화해서 이제 공동체 라디오 방송을 직접 지원하고 있죠. 이게 이제 주목할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담당했던 분들은 더 큰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본인의 고민을 갖고 있는 것도 제가 이제 많이 뵙고 의견 나누기도 했고, 그리고 마을 공동체 미디어에 대한 지원도
딱 마을 공동체 미디어 정책이라는 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미디어 교육 사업하고 연계해서 지금 마을 공동체 미디어 사업을 이제 또 지원하고 있고, 행안부 뭐 등등은 이거는 정책이라고 하긴 어렵고, 뭐 도시재생 유지 사업할 때는 아예 그 도시재생 사업 안에 마을 신문 이런 내용들을 공모할 때 정책 수립할 때 포함을 시켰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 당시 문재인 정부 이 정책 수립할 때 지역에 갔을 때는 다 연계가 해야 된다 해서 이제 한 거고요. 역시 이것도 뭐 정책이라 하긴 어렵고, 22페이지를 보시면 요거는 제가 18년 정도의 자료인데 조금 보완한 겁니다. 주목할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예전에는 공동체 라디오 방송과 마을 공동체 미디어 이 칸이 화살표가 없었어요. 이게 2017년에 처음 했을 때는. 근데 그 이후에는 현재로서는 아주 진하게 화살표를 넣었지만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공동체 라디오 방송, 마을 공동체 미디어, 시청자 참여, 지역 미디어 센터를 직접 지원하진 않지만 번역별로 같이 잘 연계하는 것들도 있고 미디어 교육하고 있고, 이 분야를 사실 다 연결되어 있는데 조금씩 이렇게 영역들을 확장하고 있다,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뭐 될 것 같습니다. 영어 이름은 커뮤니티 미디어 파운데이션이고 시청자 미디어 센터. 23페이지 보시면 미디어 교육 지원법 활동 사례인데요. 이거는 뭐 이 사례를 오늘 막 할 필요는 없을 거고, 일단 민간은 아닌 곳은 안 들어온다, 이게 원칙이었습니다. 시청자 미디어 재단 당시에 언론재단, 교육부의 교육학술 정보, 지금 이름이 뭐로 바뀌었는데, 그리고 과기부의 미아인데 거기도 이름이 바뀌었나요? 그런 분들하고 협의를 같이 소통을 하긴 했지만 다 민간 단체만 학계, 뭐 미디어 센터 지원기관, 시민단체, 학교 교사, 교감사, 특히 이제 방송 현업에 계시는 분들까지 이렇게 다 모여서 추진을 구성하면서 모이기도 했고요. 진행을 했고, 24페이지 보시면 이게 이 과정을 제가 다 계속 같이 했기 때문에 매우 축약해서 정리하는 것이긴 하지만 16년 한 6월 정도에 이걸 좀 준비해보자라는 논의를 했던 것 같아요. 다행히 이게 이제 이때가 탄핵 이런 거 얘기 안 됐을 때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라도 이런 시기에 우리가 모여서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 모임만 내차하고 출범하는데 한 6, 8, 7개월 정도 걸린 것 같고, 그리고 추진위가 만들어지고 운영이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정리하고 뭐 이견들을 조정하는 시기가 1년 정도 걸린 거겠죠. 그리고 운영위 외에 제가 다 쓰진 못했는데 운영위가 진행된 그 시기에 다양한 공식적인 토론회도 있었고, 특히 학회에서 다 참여해 주셨기 때문에 당시 학술대회 때는 다 미디어 교육과 관련한 주제 하나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추진위에 참여하시는 학회의 교수님들께서 그러면 어디 학회에서는 이 주제로 한번 해보고 어디 학회에서는 이 주제로 해보고 이렇게 이제 많이 역할을 해주셨던 것 같고, 요거는 약간 제 여담 같은 건데, 이때만 해도 미디어 교육과 관련해서 주로 연구하고 강의도 하고 하는 교수님들 중에 젊고 신진 교수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외로우신 교수님들이 되게 많았던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교수님들끼리도 이렇게 많이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초창기에 이런 미디어 교육 관련해서 많이 관심 갖고 연구하셨던 교수님들에 대해서도 또 새로 알게 되기도 하고 만나 뵙고 이랬던 것 같긴 합니다. 그런 과정들을 쭉 하고, 18년 5월 17일에 발의한 이 법안에서는 국무총리 산하의 미디어 교육 위원회 거버넌스를 만들기로 하고 발의를 했는데 1년 정도 후에 국무조정실하고 추진위가 간담회를 했죠. 그 1년 동안 국회에서 행정하고 부하고 계속 협의하고 행정부끼리 같이 얘기하고 하다가 잘 안 된 겁니다. 서로 여전히 잘 안 싸우고, 다 열심히 하겠다고는 하는데 내가 주무부처가 되겠다 이렇게 표현한다기보다 제가 주무부처가 되는 걸 못 보겠다, 이게 핵심이 제 느낌, 뭐 다 사실 뭐 같은 느낌이었지만 그런 게 지지부진하고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추진위에서 국무조정실을 아예 하고 간담회를 공식적으로 하고 성명 논평도 발표하고 이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법안은 자동 폐기되었고 현재 3개의 법안이 여전히 발의되어 있고 추진위 때 발의한 법안은 협력해서 잘 해라. 그리고 국무총리실에서 조정해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3개 법안은 하나는 사회부총리, 하나는 방통위, 하나 보면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이 주무부처를. 그러니까 이게 통과가 되기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25페이지에 있는 건데 어쨌든 마을 공동체 미디어와 관련한 이 근거 법률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쭉 있었던 어떤 각 분야를 포괄하는 정책 기구 재편 이런 거를 이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고민과 다 맞물려서 2017년에 마을 공동체 미디어 관련한 세미나 할 때 아마 최성훈 박사님 이제 발표 자료에 있는 계속 논의됐던 내용을 이제 한번 정리하신 걸 텐데 마을 공동체 미디어는 방통위가 맞는 게 담당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렇게 하기 위해 위원회와 뭐 발전법 그리고 그걸 집행하는 지원 기구로서 공동체 미디어 재단 이 정도를 써놨던 것 같고 뒤에는 제가 그냥 넘어가긴 할 텐데 이 공동체 미디어 재단은 당시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역할을 좀 명확히 한다 이런 취지로 했을 겁니다. 당시 시청자 미디어 재단 분들이 보셨으면 별로 안 좋아하셨을 우리가 다 하고 싶긴 한데 우리는 공동체 미디어에 좀 더 집중하라는 뜻이냐 이렇게 이제 했을 거라서 뭐 그런 내용이고 당시에 문화부 미디어센터 관련한 이거는 뭐 지금은 전혀 요 그림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고 미디어 교육 관련해서도 법률 제정이 지금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여전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좀 뒤에 제가 좀 다른 상황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27페이지부터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내용들 중에 여러 질문들일 텐데 지금 약간 마을 공동체 미디어 개에서 얘기되는 법률 명칭이 마을 공동체 미디어 기본법이에요. 근데 이게 기본법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뭐 지원법, 발전법, 특별법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 그거에 대한 수기나 고민들 속에서 법 명칭이나 어떤 법을 만들 건지를 해야 될 텐데 지금 기본법 이런 게 있어서 제가 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된다 한 거고 28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미디어 교육법 할 때도 처음에는 미디어 교육 기본법이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되 지원법의 이 역할도 할 수 있는 법으로 하자 해서 명칭도 미디어 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기본법 안과 뭐 지능법, 지원법 안을 갖고 토론을 하다가 그러면 두 개를 잘 섞어서 명칭은 이렇게 하자 이런 결론을 같이 냈던 거죠. 그래서 여기 법안 8, 9, 10, 11조 정도가 정말 이제 가장 첨예한 내용이었던 거죠. 위원회 어떻게 구성하고 뭐 주관기관은 누가 하고 뭐 이런 내용들. 그 12조, 13조에는 또 특히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내용들을 포함한 내용, 이 조항들이었고 이거 할 때도 엄청 토론도 많고 뭐 치열했던 것도 제가 기억합니다. 29페이지 보시면 이제 특별법을 만드는 방안도 있을 텐데 30페이지 지역방송 지원 특별법 같은 경우가 이제 하나의 사례일 수 있을 텐데 지역방송 발전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지금 지역방송들의 여러 가지 현황들이 어떤지는 이제 점검이 필요하겠죠. 지역방송 발전 기본계획이 20년에 오찬가가 나온 걸로 제가 하는데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파악해보고 평가해보면서 같이 공동체 라디오 방송을 포함한 마을 공동체 미디어 분야의 법 제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는 꼭 재정법이 아닌 법 개정으로
당장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활동을 하고 있는 주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낼 수 있는 거 아이디어 수준이겠습니다.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 대한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1, 2, 3, 4, 5, 6 이렇게 방송법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명확하게 마을 공동체 미디어 관련한 이런 것들을 집어넣는 것도 방법일 텐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방송법을 이 정의나 이런 수준에서 건드려야 되는 건지 일단 확인이 필요할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뭐 방통위와 과기부가 각각의 미디어 법 전면 개정안과 관련한 안들을 내놓은 상태에서 지금 이 논의는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해야 되는지는 고민이 다시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문화진흥법 관련해서 생활문화 시설 등등 이제 이런 분야가 있고 미디어 센터는 이 영역하고 이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죠. 그렇다고 지역문화진흥 정책하고 미디어 센터가 연계하고 있냐? 거의 연계하지 않고 있다고 보셔도 되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마을 미디어 관련한 게 들어가는 것도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 자체에는 하나의 방안일 수 있다. 실제로 광주 시민의 방송, 예전 북구 FM인데 거기는 지역문화진흥원의 지역 지원 사업을 한 3년 정도 연속해서 받은 사례가 있더라고요. 당연히 기후위기 관련한 아마 프로그램과 이런 걸 계속 하신 것 같던데 그런 활동들이 지역문화진흥 정책 안에 있는 지역의 문화적인 다양성과 주민들이 더 주체가 되는 문화활동 이런 것들에 당연히 부합하기 때문에 이 정책 영역, 지원사업 영역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할 수도 있겠다. 지역문화재단은 고민하고 있지 않겠지만 32페이지는 오늘 조금 있다가 오세범 선생님이 오시면 이제 조금 더 제가 미디어 교육국 사례했던 것처럼 얘기를 들어봐야 될 텐데 차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앞서 갈 때도 언급해 주신 것처럼 마을 공동체와 관련한 법률 제정의 논의가 쭉 있었고 역시 20대 때 냈다가 폐기된 게 있을 거고 21대 저도 이거 급하게 찾은 거라 정확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이해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마을 공동체 활성화 기본 오셨군요. 마을 공동체 활성화 기본 법안 이것이 이제 이 마을 공동체 미디어 전국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법이 아닌가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 법과 연결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주민자치 활성화, 주민자치 국제화 전국 네트워크가 이제 이런 마을 공동체, 주민자치 분야의 법률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한 2, 3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단체로 연대체로 만들어서 여러 활동들을 진행하고 계시고 이후 계획도 있으실 텐데 그런 거를 좀 들어봐야 되겠다 싶고 이런 예전부터 조례에서도 그랬지만 이런 고민과 제안도 있었습니다. 이런 마을 공동체 관련한 법률을 만들 때 그 안에 마을 미디어에 대한 마을 공동체 미디어에 대한 어떤 근거를 넣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최근에 어떤 분들은 마을 공동체 미디어와 관련한 주무부서 또는 법률의 소관 부서는 무조건 해당되어야 한다 라고 그냥 계속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고민들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미디어 교육 관련한 것도 근거가 될 수 있겠다 싶어요. 33페이지에는 마을 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최근에 있는 거에 조항을 제가 그냥 따놓은 것입니다. 34페이지는 법률이 진짜 꼭 있어야 되는지 판단을 해야 되고 이 말은 사실 법률이 없어도 해야 할 일들은 계속 있을 거다라는 취지로 제가 이제 대구의 사례를 제가 아는 수준으로 도식화해본 전 자료인데요. 그러니까 대구는 예전부터 마을 공동체 미디어나 이런 시민 참여 미디어와 관련한 광역시 차원의 정책이 사실상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그러나 활동은 계속 있었습니다. 주체들이 있었고 그분들이 네트워크를 해서 전국적인 여러 네트워크와 정보 취합을 통해서 자기 전략들을 갖고 여러 자원들을 활용했던 거 저희들은 회전초밥 이런 표현을 보통 쓰는데 그런 식의 이제 법과 정책이 없지만 다양한 영역의 자원을 활용하면서 지역의 이 공동체 미디어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시도들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법이 있다 하더라도 또는 법 때문에 이렇게 다양하게 지역 중심으로 지역의 전략 중심으로
자원을 활용하는 게 의외로 또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런 고민도 해야 된다는 취지로 제가 대구 사례를 가지고 온 겁니다. 35페이지는 이거는 이제 제가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을 제 궁금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라디오 방송 법적 근거가 있었지만 사실 15년 동안 신규 사업자가 나오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잘 고민해봐야 될 거고, 미디어 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실패한 이유, 이거는 아직 공식적으로 추진위가 해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평가를 해야 되는데, 뭐 이를테면 아까 장나경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안 발의할 때 이 당시 여야가 균형적으로 들어가지 않았던 이유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리고 그냥 추진위가 에라 모르겠다 하고 교육부, 방통위, 문체부, 특히 방통위, 문체부 중에 한 편을 손을 들어줘 버렸으면 됐을 겁니다. 근데 그러지 못했죠. 추진위에서는 그렇게 하는 건 우리가 추진위 이름 안에서 결정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이게 그거를 감수하고서라도 그렇게 판단했어야 하나 이런 고민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20대 국회 법률 제정은 실패했고 21대 국회 법률과 관련해서 지금 추진위가 활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잘 점검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같은 건 같은 얘기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법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활동은 계속 성장하거나 확산될 거고, 그거에 따라 법도 계속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그 활동의 여건과 이 여력들을 남겨놓지 않으면 법률 이후에 또 언젠가는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될 거다 이런 취지로 제가 한번 적어놓은 겁니다. 36페이지에 있는 부터 내용은 이 질문들을 아마 오늘부터 계속 꼽아가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추진이 하면서 이제 법안 만들고 쟁점들을 풀었던 토론에서 합의해야 했던 질문들이 아주 간추려도 이 정도였던 터라 이런 것 때문에 차근차근 풀어가야 되는 시작이다. 그런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질문을 갱신하지, 새로 적용하고 갱신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제 말씀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제가 먼저 얘기할 건 아니에요. 들으면서 아무튼 그동안 논의나 어떤 활동한 부분에 있어 굉장히 큰 발전이 있었던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제가 2011년 근방에서 머물러 있던 제가 참 굉장히 후진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 둘째 이제 법안 처리가 안 된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잠깐 중간에 이제 여야 의원들을 망라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들은 왜 윤해 의원이 교육부총리한테 이걸 못 만들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 둘째 저도 이제 떨어져 있었지만 전공이 이제 요즘은 과외도 많이 바뀌었지만 신문방송학과인데 신문방송학과의 학회 언론학 관련 학회에서 미디어 교육 문제를 계속 거론하고 그랬는데 한 2년, 3년 전인가 전주에서 그 세미나 미디어 교육 관련 세미나 하는데 갔더니 전국 국어교사 선생님들이 미디어 교육 관련해서 다는 모르겠지만 꽤 많이 책도 또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책들을 많이 들고 그때 좀 느꼈어요. 이거 많이 생각이 잘했네 하는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전공 분야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건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좀 제가 느낀 소회가 있습니다. 토론 다섯 분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를 받은 장희경입니다. 저는 서강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현재 연구 교수로 있고요. 아까 선생님께서 저한테 신박과에서 강의하고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신박과는 아니고 사실 글로벌 한국학과에서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르친 학생들은 한 반 정도는 한국 학생이고 또 반 정도는 외국 학생이고 이래요. 그래서 사실은 그리고 저는 문화 연구를 하고 있어서 이 주제가 사실은 좀 저한테는 생소하지만
공부를 해보고 싶은 주제이고 해서 저도 이제 토론에 참여한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다른 선생님들께서 직접 이 활동에 참여하셨던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도 저한테는 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전에 그 박명수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걸 어떻게 보면은 어떤 공적 자원을 통해서 하나의 법률로 만들려는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이고, 그거를 구체적으로 이제 실행해 가는 그 과정을 오늘 허경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셨다면, 박명수 선생님은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 이 마을 공동체가 마을 공동체 미디어가 어떻게 생겨서 어떤 식의 콘텐츠를 생산해 왔고 어떤 수용자들하고 대화를 나눠왔는지 뭐 이런 식에 대한 그 문화 연구적 접근을 해온 걸로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 마을 공동체 미디어의 어떤 법률 마련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게 안정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그런 것들을 이제 더더욱이 지지를 하고요. 근데 제가 이거를 그러면 나는 문화연구를 하는데 이 세미나에서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잠깐 고민했을 때 저한테 떠오른 것은 사실 제 학생들이었어요. 오늘 여기에 그 대학원생 세션을 보셔도 알 수 있으시겠지만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정말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뭐냐면 오늘 대학원생들이 12명이 발표를 하는데 그중에서 3명이 외국인 학생이에요. 그리고 제가 가르친 학생들 중에서도 외국인 학생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외국인 학생들이 이렇게 마을 공동체 미디어나 이런 데서 사실 계속해서 소외돼 왔던 것도 사실이고, 또 우리나라에서 또 지역에 굉장히 많은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살고 계신데 그분들이 어디로 들어와서 살기 시작하면 거기에 있는 분들이 이사를 나가서 한국인과 외국인이 따로 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들을 때 이 학생들이 무슨 얘기했냐면 자기들이 이제 한국에서 걸어 다니면 그 아이들이 자기를 보면은 외국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근데 외국에서는 그런 일이 전혀 없는데 자기가 외국인이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되게 배제당하는 그런 기분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이들을 국제 학생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한국은 정부에서도 이들을 외국인 학생이라고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이 한국에서 받는 차별 문제라든가 아니면 한국에서 어떤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을 공동체 미디어와 연계를 해서 같이 그 소통이 되면 어떨까라는 저는 그런 상상을 좀 해봤었고요. 한 예로 이제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 학생들은 대부분 이제 MZ 세대라고 해서 많이 이런 디지털 미디어에 익숙하고 그다음에 해외에서 온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근데 한 번은 그 우리나라의 그 BTS가 미국에서 있는 흑인 인권 운동에 도네이션을 했었잖아요. 만불을 도네이션을 하고, 그리고 또 한국에 있는 팬들이랑 미국에 있는 팬들이 그 BTS 팬들이 다 합쳐가지고 같이 또 돈을 또 모아서 또 만불을 또 추가로 흑인 그 블랙 라이브즈 매터 무브먼트, 그러니까 흑인 인권 운동에다가 또 거기다 이제 도네이션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은 한국이고 미국은 미국이고 흑인 운동은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미국과 한국이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이제 저는 학생들로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마을 공동체 미디어지만 아까 전에 그 박명수 선생님 디지털이 환경이 되는 그런 밀리우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공동체가 어떻게 다르게 변화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이 마을 공동체 미디어의 발전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걸로 저도 이해를 했고, 그래서 이제 저는 당연히 제 학생들을 떠올렸고 그들이 이제 어떻게 이 마을 공동체 미디어와 함께 소통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이들이 대부분 사용하는 미디어는 뭐 유튜브, 틱톡,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한다라고 이제 이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는 이게 마을 공동체 미디어로 이게 생산이 되더라도 이것을 그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채널들은 이런 식으로 좀 학생들, 그러니까 젊은 요즘 MZ 세대가 많이 쓰는 그런 채널을 활용을 해서 소통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그 박명수 선생님이 그 얘기한 것에 연장선상에서 얘기하면은 우리 이제 공동체가 굉장히 유동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외국과 한국이 지금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는 그 점을 이용을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는 태국인 학생과 태국에 있는 태국인과 이들이 마을 공동체 미디어와 물론 한국에서 방송을 하지만 거기에 간혹씩 태국 사람도 출연을 해서 태국말로도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은 태국인들이 그거를 들으면서 어떤 노동자도 한국에 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한국에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태국에서도 그걸 들을 수 있다라면 이들이 같이 소통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혹시 이걸 발전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너가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면은 저는 이런 식의 방송을 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숙제가 많은데 또 하나. 교수님들이시고 되게 전문가 분들 계신데 현장이 제일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배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수원에서 공동체 라디오 준비하고 있는 수원 마을 공동체 미디어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 서주연입니다. 저는 제가 사는 마을에서 마을 신문을 지금 11년째 만들고 있고요. 수원에서는 그렇게 마을마다 미디어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네트워크를 2018년도부터 구성을 해서 수원 마을 미디어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한 25개 단체 정도가 같이 네트워크를 몇 년째 계속 하고 있어요. 그게 기반이 돼서 또 2년 전에 공동체 라디오 신규 허가를 받게 된 거고요. 그래서 2년 동안의 준비 끝에 올해 7월 초에 개국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을 미디어 활동을 하면서 제가 사는 곳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니까 이게 이제 제가 사는 곳이 공동주택이다 보니 아파트 공동체 활동을 단연간 해서 그 아파트 공동주택의 경기도 모범 사례를 만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지금은 메탄 3동, 제가 사는 곳이 메탄 3동인데 메탄 3동의 주민자치회의 마을 만들기 분과장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공동체 활동을 했던 것이 좀 마을에 확장이 돼서 주민자치회가 좀 모범적으로 사례를 남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오지랖 넓게 공동체 활동도 하고 있고 그리고 수원 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곳에 이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 그게 마침 우리 동네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경기민원위원회 운영위원을 지금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을 그거 다 부실하게 되겠는데. 그럴까봐 걱정이에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을 미디어가 한 시민을 성장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을에서 활동을 하면서 마을 공동체에 대한 경험도 쌓고 그러면서 지역사회에 대해서 시선을 돌리고 그러면서 시민사회에 발을 디디게 되는 그런 한 시민을 성장을 시켰고 그리고 이 마을 미디어가 마을의 어떤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점을 저는 몸소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체 라디오도 어렵지만 이제 도전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실제로 객관적인 상황은 굉장히 어렵죠. 그 수원의 마을 미디어만 해도 마을 신문이 원래 한 2016년도만 해도 12개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2개밖에 없어요. 살아남은 게. 보통 오래 가야 한 3, 4년 지나면 그냥 없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코로나를 지나면서 미디어가 많이 확대가 돼야 될 것 같지만 실제로 마을 미디어는 굉장히 위축되고 좀 이렇게 감소가 되어 활동이 좀 침체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마을 구석구석에서 마을 미디어는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인정받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취미 활동으로밖에 여겨지지 않고 실제로도 여가 시간에 활동을 벗어나기가 너무 힘든 거죠. 활동가들 입장에서도. 그러다 보니 고비가 생길 때마다 그 고비를 넘어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좀 시민들이 이렇게 마을에서 이 미디어 활동을 한다는 건 사실 변화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겠다 미디어를 통해서 그런 의지가 있지 않다면 지속하기 어려운 활동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뭔가 지금의 지방분권 시대고 주민자치 시대라고 하는데 이것과 맞물려서 좀 할 수 있고 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셨던 법제화가 되게 필요하다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이런 논의 시작이 굉장히 반가운데 시민 입장에서는 뭐 필요할 때마다 어쨌든 공간이 있고 필요한 장비를 손쉽게 접할 수 있고 그리고 교육도 받을 수 있고 그렇다면 참 좋겠죠. 근데 좀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이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법제화가 단순히 저희가 지원 그러면 이게 이제 물량에 대한 지원, 인력에 대한 지원, 공간에 대한 지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미디어 센터가 지역마다 많이 생기면은 그런 지원은 좀 원활해지지 않나? 거점 공간을 많이 만들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지원을 한다고 해도 실제로 마을 공동체 이 미디어 활동이 지역사회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행정이나 중간지원 조직, 이 정책을 입안하고 그것을 집행하는 행정이나 중간지원 조직의 관점이 굉장히 바뀌어야 되거든요. 실제로 이런 어떤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동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행정이나 중간지원 조직을 만나게 되면 부딪히는 것이 그런 마을 미디어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예요. 그거를 깨지 못하면 그분들이 그런 것들이 변하지 않으면 늘 제자리가 없는 거죠. 당연히 뭐 물질적인 지원은 안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는. 그래서 아까 이제 서두에서 말씀하신 법률 제정이 있어서 사회적 합의나 지지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신 말씀에 되게 깊이 공감을 했고요. 또 하나 그 법률 제정을 할 때 좀 염두에 두었으면 하는 점은 저는 시민의 자율성이나 창의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법이 사실 감시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걸 우리는 굉장히 많이 보고 있잖아요, 현실에서. 그러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은 법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법이 만들어지면 오히려 족쇄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게 활동가들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법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하게 논의를 하고 좀 세심하게 검토를 하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여기 마포 FM 대표님도 계시지만 공동체 라디오 법안 발의하거나 아니면 정책 연구를 할 때 굉장히 열심히 참여를 하셔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을 하신 걸로 알아요. 그러나 결과를 보면 전혀 동떨어진 것들이 되는 거죠. 그런 답답함이 있으신 걸로 아는데 사실 기존의 이런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좀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것이 반영이 된다면 그런 시행착오들이 확실히 줄어들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신 것에 되게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연락만 내려오고 그래서 그래도 늦게라도 참여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제가 그 발제에 두 분 하신 자료를 미리 받아서 다 읽어봤거든요. 그 박명진 교수님 거 중에서는 되게 두 가지가 인상적인데 하나가 이제 미디어 개념을 정의할 때 제가 읽겠는데 미디어는 텍스트나 대상으로 사고하는 것을 넘어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이를 함께 조직하고 구조하도록 하는 일련의 총체적 실천의 과정이다. 이렇게 되게 인상적인 건데 보통 우리가 어떤 미디어 그러면 그냥 그 대상 또는 뭐 텍스트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이제 그 과정으로 본다는 거 그것이 가지면 벌써 이제 시야가 확 넓어지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공동체 라디오에서 아마 영국에서 무슨 그 질문한 그런데 그 공동체와 미디어가 차지하는 라디오가 차지하는 그 비용 물어보니까 즉각적으로 공동체가 90%다, 라디오 10%다. 요 두 가지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소개를 아까 좀 빠뜨렸군요. 지금 현재 주민자치 법제화 전국 네트워크 운영위원으로 있으면서 현재 변호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주로 제가 할 거는 이제 변호사기 때문에 법률 관계에 대해서도 일단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제가 이제 서울 동작구 사당이동에서 주민자치회장을 한 이제 4년, 작년 말까지 했었습니다. 연임 제한 때문에 이번에는 그만뒀는데, 그만둔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주민으로는 활동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4년 동안 활동한 경험을 보니까 주민자치회가 굉장히 다양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이웃의 행복이라든가 또는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서로 그 자기 취미가 있거나 좋아하는 분야, 뭐 환경, 교육, 문화, 뭐 복지 뭐 이렇게 막 하는데 이게 서로 잘 모르고, 두 번째는 주민들과의 관계도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서로 일상적으로 알리려면 이런 어떤 그 미디어가 굉장히 중요하겠다. 물론 저희가 4년 동안 하면서 이제 주민자치 소식들을 5번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주민자치 활동하는 것 중심으로 해서 모아내고 주민들한테 소개하는 건데, 주민자치 활동만이 아니라 주민들의 각 생활, 생각 이런 걸 어떻게 받아서 정말 주민자치회가 그 마을의 특별히 민주로서 주민들의 대표기구로서 활동하면서 실제 그 생각과 이런 활동을 다 반영할 수 없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 속에서 이제 이번에는 끝나고 그냥 저희가 교육문화분과에 들어가서 마을 기자단, 마을에서 동단위에서 일단 미디어 활동을 좀 해보자 그래서 현재 마을 기자단 모집도 하고 있고 기획단도 모집하고 있고, 이제 동부터 시작해서 뭐 필요하면 또 이제 그 역동하고도 연결할 수도 있고 또 필요하면 전국적으로 연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아까 사실 제가 이 미디어 쪽 좀 생소하거든요. 생소하지만 관심이 있어서 했는데 공동체 라디오가 90%가 공동체다. 그래서 라디오가 약간 전문성이죠. 그런 전문성 10%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더 중요한 것은 그 공동체의 90%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 그들이 갖고 있는 잠재 역량을 어떻게 발휘하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시간 관계상으로 몇 점만 먼저 말씀드리면, 두 번째 그 호경 기자님께서 얘기하신 그 법률 제정 그 정리를 굉장히 잘하셨더라고요. 이제 사실 법률이라는 것은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사회적 합의거든요. 사회적 합의인데 사회라는 게 이해관계가 이렇게 상충되는 게 많거든요. 같으면 쉬운데 상충되고 심하게 대립되기도 하고, 그래서 법을 하나 만드는 거는 굉장히 지난한 과정입니다. 잘 생각해보시. 저희가 그 주민자치 법제화 전문의 토론을 하게 된 이유도 사실은 주민자치가 지금 법으로 지방자치분법 및 지방행정지배 개편에 특별법, 줄여서 그냥 지방자치분법 특별법 얘기하는데 거기 3개 조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이제 특별히 민주주의를 위해서 읍면동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를 줄 수 있다. 그리고 주민자치 활동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범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의 읍면동이 3,500개인데 시범 실시하고 있는데 이게 2013년도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사실 박근혜 정부 때 물론 그 정도 논의 있었지만 만들어진 건데 10년 동안 지금 계속 시범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우리가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인가요? 전면 개정됐는데 1988년도에 뭐 이제 개정됐고 32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데 그 중에 주민자치 조항이 지금 현재 특별법에 있는 거 거의 그대로 이렇게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딱 그 조항만 여야 합의로 빠졌습니다. 물론 이제 일단 뭐 그냥 지금 이제 국민의힘당이죠. 그래서 이제 반대가 심했고, 전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가 차이가 뭔지 모르겠다. 일단 기회가 되면 제가 그 얘기 잠깐 말씀드릴 텐데, 두 번째는 정치적 중립이 의심스럽다. 이런데 사실은 현재 특별법에 의해서도 주민자치회는 정적 규제를 엄격하게 받고 있습니다. 거의 공무원에 준해서 당연히 정적 중립하고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3개월 전에 그만두고 이렇게 돼 있고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 구별이 안 된다는 것도 그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당연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조항이 빠져서 사실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면 이게 2018년도 그 전에 이미 논의를 거쳐서 해양반으로 올라온 거거든요. 2019년도, 20년도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딱 그 조항만 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실은 그 민당이 180석 인가 이랬었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지방
자치법에서 분권을 많이 강조하고 특히 지방의회 인사권 같은 걸 구청에서 그게 준다든가 이런 그 전된 요소는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건 다 인정하면서 주민자치령만 빠진 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방자치가 단체자치하고 이제 주민자치하고 이루어졌는데 단체자치는 분권 개념이고 주민자치는 그 분권의 주인이 누구냐? 구청장이나 국의원이 아니라 주민들이다. 그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건 문제가 있다 해서 전국적으로 서명을 하게 되고 그 단체가 만들어진 게 주민자치법제 전국네트워크고 저희가 국회로 찾아가서 강의 방문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사실 2년 반 동안 이걸 했는데 지금 아직도 그 점이 못 고쳐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그 국회에서 여야 행안부 같이 하기로 토론을 했는데도 아직 안 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법 조항 하나 집어넣는 거 하나 개정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해관계가 충돌되고 사회적 합의에서 갈등이 있고 그 갈등 뒤에 이제 이해관계 충돌도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그 미디어 관련 법률도 제가 쭉 검토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굉장히 지난한 과정을 겪어 했는데 그렇게 법을 개정하거나 개정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요구가 커지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미디어 특히 그 마을 미디어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는 거기서 관심 있는 그런 그 전국의 마을 그 주민들 또는 뭐 활동가들 이런 분들이 직결된 힘이 있어야 사실은 국회의원도 힘이 커지면 좀 바꾸고 힘이 약하면 무시하고 또 왜냐하면 반대하는 논리들도 있거든요. 주민자치가 되면 주민자치를 반대하는 또 흐름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 맨날 국회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할까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미디어 법률 만드는 게 쉬운 건 아니다. 그 말씀 드리고 다만 이제 그 중에 세부적인 거를 좀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정리 잘 하셨더라고요. 방송법에 근거가 있고 생활 어쨌든 그 조항을 하나 바꾸면 되는데 조항을 바꾸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걸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여기 이제 마을 공동체 기본법이 이제 세 문제가 나왔는데 그게 그 제가 그때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한데 왜 그렇게 똑같은 걸 하나 모으면 좋을 텐데 세 개를 예컨대 이해시간, 소양교환, 진선명 이렇게 했는데 그걸 하는지 아마 여러 가지 해서 그만큼 요구가 많다는 것을 반영하기 위한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그 마을 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이 제가 이렇게 보면은 약간 좀 추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마을 미디어를 지원한다는 게 바로 도출되지는 않습니다. 도출되지는 않고 그리고 이제 마을 공동체라는 건 꼭 마을 미디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마을의 뭐 교육 공동체, 문화 공동체 그걸 다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통과가 되면 물론 이제 마을 미디어 공동체도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고 이럴 수 있긴 한데 그게 좀 추상화되어 있다 이런 느낌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행정적, 재정적 지원할 때 이건 약간 기술적인 문제인데 그 지원을 하더라도 대부분 이제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이제 보조금에 의해서 지원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보조금은 운영비를 쓸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만 주는데 예를 들어 그 마을 미디어 센터 그러면 거기 운영비 뭐 30인차로라든가 직원 인건비라든가 업무 지급 이런 걸 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법률에 딱 있어야만 돼요. 그런 면에 보면은 여기 이제 세 가지 안중에 비슷한데 제가 눈에 딱 띄는 건 진선미하는 복에 딱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할 때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운영비라는 걸 딱 집어넣어줘야지만 운영비 지원받을 수 있고 나머지 지원을 받게 되면 사실 그냥 주어진 사업만 하는 거지 그걸 인건비를 쓴다거나 이렇게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우선 말씀드리고 있다고 시간이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시간 반 이상 하고 계셨는데 너무 시간을 짧게 드려서 제가 다음 세션에 좀 또 특히 호경 시간을 자주 만나실 텐데. 알겠습니다. 네. 네. 하신 말씀 있으세요? 있습니다. 꼭 해야 될 말 있어요? 네. 그러면 짧게. 짧게. 많이 네. 짧게. 그 박민희 박사님이랑 호경 이사님 하면서 저도 이론적인 부분과 현장에서 활동하는 부분에서 고민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공동체 미디어에서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분이고 미디어가 한 10%가 이런 말을 동의하는데 실제 현장에서의 이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이 마을 공동체 미디어가 지속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항상 뒤바뀌어지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운영하는 측면에서 미디어를 운영하기 위해서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리고 실제 컨텐츠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현장에서의 공동체와 미디어 활동 간의 이 갈등이 생기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 재정 범죄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그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미디어가 굉장히 중립적인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법제를 만들어내는데 어디에 포함시킬까가 굉장히 큰 고민되는 부분이어서 이론적인 부분과 현실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갈등이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박민규 박사님이 디지털 밀리오 뭐 이런 환경들을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변화되는 환경이지만 오히려 디지털 밀리오라는 그런 환경이 공동체 미디어를 법제화하고 지원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 요인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개인적으로 그걸 다 개인화할 수 있고 개인이 다 할 수 있는 건데 이걸 왜 공적인 지원을 해야만 하느냐라는 그런 부분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이런 디지털 미디어화가 되면서 유튜버는 이미 개인적으로 그거에서 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공동체에서 활용하는 데서 사람들의 관심이나 정책적 지원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공동체 미디어의 변화에 대한 또 진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디지털 미디어 밀리오에 대한 관점을 바라보는 게 좋긴 하지만 이걸 정책적으로 연결됐을 때는 한쪽의 근거로서는 조금 좀 부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부분이 있고요. 어찌됐건 마을 미디어, 공동체 미디어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질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왜 하고 또 어떻게 하고 어떻게 방향으로 갈 거냐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에서 박민규 박사님이나 허경 예사님이 제시한 이런 여러 가지 쪽에서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추상적인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우리 박 박사님하고 선생님 한 달에 뭐 무슨 말씀 아니요, 이제 그 다양한 의견들을 접하면서 이제 실험적 타운이라고 이제 했지만 좀 연결고리가 약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부지런히 좀 쓰겠습니다. 모범답안으로 마지막에 정리해 주시죠. 전 사실 오늘 이렇게 멀리서 다 와주셔가지고 짧게밖에 얘기를 못했지만 사실 이제 뭐 앞으로 얘기하기 위한 첫 자리라고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또 계속 얘기해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 경험이지만 미디어 교육법을 한 3년 딱 법과 관련돼서 그리고 나서 법이 실패했지만 성과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특히 윤회 부총리로 가서 부총리의 신분을 할 수 있는 건 열심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미디어 교육 관련해서는 조금은 많이 나가고 그게 교육청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거를 여건에 잘 맞게 했던 전북 같은 경우는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미디어 센터나 뭐 마을단체, 학교 교장들과 함께 이걸 하고 있고 시청자 미디어들한테 훨씬 미디어 교육에 대해서 포션을 넓히고 있고 언론재단도 미디어 교육원 이렇게 해서 사업을 다시 키우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걸 엮는 다음 타이밍에 이제 또 포기하지 않는다면 지난 한 3, 4년 미디어 교육과 관련한 과정은 분명히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봐서 그래서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차근차근 얘기를 해가고 어쩔 수 없이 정치적인 이 시기마다 그런 판단들을 해나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세미나 후원하신 그렇습니다.